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 과정을 볼 건데요. 교재로 간다라면, 94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앞쪽에 가면은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25 전쟁에서는 자, 여러분들 필요한 몇 가지 용어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요, 배경이라고 되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이승만이 멸공통일을 외치고 있었다. 자, 북한에서도, 자, 나름대로 중국의 지원 약속이라든지, 소련에서의 어떤 무기 지원, 이런 걸 기반을 두고, 이제,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치슨은 사람 이름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애치슨이가 뭘 발표했냐면, 애치슨 선언이라는 거, 배경이잖아요. 그럼 6.25 전쟁 전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1950년, 1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데, 이 애치슨 선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극동 방위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평양 건너에서 이제 최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애치슨 선언에 의해서 형성된 이 라인을 애치슨 라인이라고 할 건데, 이 애치슨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가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애치슨 라인 바깥쪽에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 볼까?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되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애치슨 선언에 대해서 침략 유도설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일단 확인하시고, 우리들은 6.25 전쟁의 어떤 배경이다라는 거. 전개 과정을 보시면은요, 6월 25일에 기습 남침, 쭉쭉쭉쭉쭉 전개돼 있고, 나중에 보면은 유엔군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을 다시 되찾는데, 그러면서 이제 38도선 넘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중국군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개입됐고, 우리가 다시금 후퇴를 하는 거죠. 여기 바로 일사후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보면은요, 전쟁이 이제 1년 정도 전개된 그 직후에 소련의 제안, 그러니까 소련이 제안을 해서 야, 너희들 그만 휴전해. 휴전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이제 2년 동안 전개가 될 건데, 그 2년 동안의 휴전회담에서 왜 이렇게 휴전회담이 오랜 기간 지속됐냐면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휴전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2년 동안 장기간의 휴전회담이 진행이 됐죠. 어쨌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여러분들 크게 3년 정도 이제 전개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쟁은 1년 동안이에요. 그건 좀 이따 지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과의 값을 한번 가볼까요? 결과의 값에 가게 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6.25 전쟁 자체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경에서 생소한 용어, 애치슨 선언, 요거 기억하시고, 결과의 값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즉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10월달, 그러니까 1953년 10월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에 미군이 장기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조약이 바로 요거였었던 겁니다. 어쨌든 결과의 값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지도를 잠깐 볼 건데요. 그 지도에서 보면 일단은요, 여러분들 38도선,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38도선하고 뭡니까? 여기 있는 그 휴전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도로 지금 쪼개놓은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38도선으로 분단이 된 이 상태에서 뭐 한 겁니까? 북한의 기습적 남침이 이루어진 거죠. 6월 25일. 그러면 그들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우리는 서울을요, 3일 만에 뺏깁니다. 당시에 우리 이승만 정부는 라디오 연설을 해놔요. 국민 여러분, 여기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도선에서 잘 막아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 그대로 하세요. 피난 같은 거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피난을 떠나는 거죠. 이때 이승만 정부는 어쨌든 서울을 3일 만에 뺏겼다. 그리고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7월 달 초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되고 곧바로 7월 초에 무슨 군이 투입되냐면 유엔군이 투입돼요.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왔고, 우리는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려서 여기에 어디까지? 낙동강. 요 낙동강까지 이렇게 후퇴를 한 거죠. 그럼 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선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군들의 최대 남침의 어떤 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최대 남침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인민군의 최대 남침선이고요. 9월 달에요.
9월 달에 이 서울을 수복을 위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전개될 거예요. 그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서울을 되찾고, 자, 우리가 38도선을 넘어가서 평양으로, 자, 그리고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에, 자, 저 위에 압록강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올라갔는데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중국군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중국군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한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는걸? 자, 여기에 지금 38도선 너머에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들을요, 한 대 집결시켜서, 자, 이쪽에 흥남부두. 이 흥남부두에 집결시켜서, 자, 이렇게 대규모의 철수 작전을 하게 되죠. 그럼 이들이 이제 대규모 철수 작전을 빠져나오게 되면, 자, 중국군에 의해서, 자, 서울이 다시금 또 뺏길 겁니다. 요게 1월 4일, 요 무렵이고, 요때 후퇴를 우리는 무슨 후퇴라고 한다? 일사후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국군이요, 중국군이 최대 남침을 했었던 게 어디까지냐면 경기도 오산, 경기도 평택, 여기까지. 경기도 오산과 평택, 요 부분까지, 자, 결국은 밀고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중국군의 최대 남침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재반격을 하는 겁니다. 재반격을 해서 지금 보이는 38도선, 요 부근에서 이렇게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다시 번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요 빨간색으로 처음에 이렇게 그었었던 요게, 자, 38도선 바로 1번 라인입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기습적 남침이 이루어지게 됐고, 서울을 뺏기면서 우리는 쭉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수복을 위한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달에 성공하게 됐고, 결국 서울을 회복하죠. 서울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38도선 넘어서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평양을 뺏고, 자, 그 다음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는데, 그럼 요거를 우리가 3번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누가 개입했습니까? 중국군이 개입했죠. 그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다시금 후퇴,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을 뺏기게 됐고, 이때 이 후퇴를 우리는 1월 4일, 그러면 연도가 51년도로 바뀐 거죠.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일사후퇴 이후에 중국군은 어디까지 내려왔다고요? 경기도 오산, 평택,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요게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반격을 통해서 이들을 계속 올려보냅니다. 자, 그때 결국은 지금 현재의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색깔. 자, 여기에 요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 그러니까 크게 밀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못하는, 자, 그러한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950년도, 자,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이 되어서 1951년도, 자, 7월, 요때부터 본격적인, 자, 무슨 회담이? 휴전회담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제, 자, 도장이 찍히게 되는데, 그러면 6월 25일, 요때 50년에서부터 53년, 자, 요때까지인데, 그럼 만으로 3년 정도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만으로 3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넘버링을 했던 것처럼,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장면은요, 1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그럼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여기에 5번이라고 지금 쌤이 체크한 요 부분에서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면에서는 휴전회담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거죠. 자, 휴전회담을 하고 또, 자, 휴전선 부근에서 힘겨루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요 장면이 2년 동안의 모습.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이 모습은 1년간의 모습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자, 여기 있는 3년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과의 값, 뭐 이산가족이 뭐 발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되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자, 어떤 거라고요? 6.25전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애치슨 선언, 이 용어하고 결과의 값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3개월 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었다. 그리고요,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우리한테 농산물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해줍니다. 자, 그 당시에 농산물에, 자, 밀이라든지 원당, 이 원당은 설탕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밀과 원당 그리고 목화를 원조로 해주는데,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줘요. 그랬다 나중에 5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유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됐어, 공짜로 주면 괜찮은데, 야, 유상인데 내가 어떻게 먹니? 됐어? 라고 이제 우리가 거절하죠. 어쨌든요, 50년대 전반에는, 자, 여기 있는 미국의 농산물 원조가 이루어졌다. 밀, 원당, 목화, 이들을 가공했을 때의 색깔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위
삼백산업.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하얀색 색깔의 산업이다. 삼백산업이라고 자,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4쪽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발전이 될 건데요. 이 대한민국 자, 정부가 발전이 될 건데 앞에 강의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건국 준비 활동 그리고 이제 미군정 그러니까 1945년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직후부터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는 자 1948년 자 8월 15일 이 시점까지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미군정이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자 미군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결국은 결렬되고 결국 뭐 됐습니까?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된 거죠. 그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분단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어쨌든요. 대한민국 정부 그러면 여기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다음에 부통령으로는 이제 이시영. 여러분 이 이시영 같은 경우는 신민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민회 여러분들 이회영, 이시영 그 6 형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토지들을 자 처분을 해서 오늘날 돈으로 대략 한 600억 정도를 마련을 해서 남만주의 삼원보 이 삼원보란 동네를 자 사들이고 거기를 독립운동 기지로 만들었었던 그 독립운동가 가문 거기에 이제 그 이시영 선생. 어쨌든 자 대통령에는 자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이 부통령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통령이란 단어는 이승만 정부, 즉 1공화국 요때만 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승만이 이제 하야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통령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 부통령 자 이런 식으로 세트로 나오게 되면 아하 이게 1공화국 이승만 정부구나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발이 된 거냐면 6.25 전쟁이 발발이 된 겁니다. 1950년 자 몇 월 며칠이죠?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이 6.25 전쟁에서요 도덕적 실추 자 무슨 말이냐면 국민방위군 사건 자 국민방위군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라면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도연맹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도연맹이라는 이 단체는 자 한반도가 이제 어쨌든 자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됐을 때 남쪽에요. 남쪽에 아직도 누가 있냐면 좌익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남쪽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을 자 어떻게 됩니까? 전향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활동을 못 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을 자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요. 명단을 만들어서 사인해. 너 우익으로 전향한다라는 사인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인을 받아서 자 그들을 집중 감시하는 자 이런 단체가 이제 보도연맹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보도연맹에서요 문제가 뭐냐면 그 전향을 했다라고 이제 서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역별로 할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몇백 명이 있겠지? 이 정도에는 몇십 명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역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아니 실제 사회주의가 뭔지 사회주의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싫은데요? 쌀 드릴게요. 그래서 보리쌀을 한 가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쌀 준다니까 식량을 준다니까 그냥 한 가마 주니까 신난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한 거야. 옆집도 하니까 나도 가서 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 보도연맹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자, 빵 터지자마자 보도연맹의 명단을 딱 들고 와서 아줌마 모이세요. 아줌마 모이세요. 지난번에 여기 서명했죠? 당신들 빨갱이죠? 당신들 좌익이네요.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왔네요. 아, 거기에 협력할 거죠. 그럼 죽어야죠.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민간인들이 자, 학살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보도연맹의 이 명단이 북한의 인민군한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발각된 거예요. 북한의 인민군한테 발각되니까 얘들이 이제 이걸 본 다음에 뭐야? 이거 좌익을 포기하고 우익으로 돌아선 거야? 너 일로 와. 배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인민군에 의해서 또 학살이 되는 이런 장면들. 어쨌든 자 보도연맹 사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서명한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였거든요. 거의 절반 대부분 이상이 보도연맹에 서명을 하면 뭔가 쌀을 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이렇게 이제 학살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자 우리가 국방군이라고 그래요. 국방군. 이 국민방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면서 국군의 자 숫자가 부족해요. 국군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자 10대, 20대 자 이러한 어떤 그 청장년 그 청장년들한테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으로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추운 겨울 1월 달이었었거든요. 즉 일사후퇴.
아하, 51년도에 1.4.5태 때 누구한테 서울을 뺏긴 겁니까? 중국군한테 서울을 뺏긴 거거든요. 야, 여러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인해 전술이죠. 엄청난 자 그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자 방패 삼아가지고 쭉 밀고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군 장병들이 필요했는데 국군 장병을 한순간에 이렇게 증가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군 장병을 자 일대에 보좌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부대를 만들었던 게 이제 국민방위군이죠. 그래서 이 1.4.5태 무렵에 국민방위군,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청장년층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괜히 거기 있다가 중국군한테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지 말고 남쪽으로 와라. 남쪽에 와서 간단한 군사훈련 같은 걸 받아서 너도 국군을 돕는 그런 국방군으로서 자 역할을 좀 해다오. 이런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럼 소집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자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추운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집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정하게 교통비 정도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 그럼 교통비를 10,000원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10,000원을요 중간에 군 간부들이요 다 착복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자 9,000원을 떼어먹고 1,000원만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요? 소집 명령을 받았고 어차피 포로가 되면 난 죽을 거고 자 그러니까 그냥 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과정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 이제 발생이 됐었던 겁니다. 결국은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이 보도혁명 사건은 무슨 정부에서 지금 벌어진 겁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자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점차 뭐 될까?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승만의 입장으로 왔을 때 재헌헌법, 여러분 재헌헌법은요. 이 재헌헌법이라는 거는 48년도 7월 17일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재헌헌법에서 이 내용은 뭐 중심제입니까?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4년이고요. 중임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간선제였었어요. 간선제라는 건 이제 간접선거, 즉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의한 자 간접선거. 그럼 이 국회는 누구겠습니까? 이 국회는 재헌국회죠. 재헌국회인데요. 자 여기다 이것도 써드려야 되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국회는요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재헌국회 의원들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목적으로 만든 재헌국회 의원들만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임기가 2년이니까 언제 뽑힌 거죠? 48년도 5월 10날. 그러면 48년도 1948년도 5월 10날 50총선거로 뽑힌 거잖아요. 그럼 얘들의 임기는 자 언제 끝나는 겁니까? 50년 5월 달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요. 50년도에 자 5.30 총선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럼 5.30 총선거를 했는데 이 5.30 총선거 언제 했다고요? 1950년에 했네요. 무슨 전쟁 발발 전에 한 거죠? 6.25 전쟁 발발 한 달 전에 했네요. 그죠? 한 달 전에 5.30 총선거를 딱 해놨는데 문제는 이때 반 이승만 세력,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불만을 품은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국회의원들에 의한 선거, 보세요. 재헌헌법의 기준으로 간다라면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지금 대통령이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처음에 이 대통령으로 뽑힐 때는 자 문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말고요. 국회의원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에 5.30 총선거라는 게 있었는데 그 5.30 총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승만의 입장으로는 다시 당선되기는 어렵겠군. 무슨 말이야? 4년이면서 뭐가 가능했죠? 중임이 가능했잖아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선으로는 당선될 확률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승만은 자 여기 있는 52년 1952년 그럼 전쟁 중이죠? 그럼 당시 전쟁 중이니까 자 임시수도 어디냐? 부산에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자, 개헌안을 제출하는데 이 개헌안의 내용은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가자.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그나마 확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간접선거로는
국회의원들이 자, 대략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나하고 자, 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는 자, 내가 당선될 확률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한번 당선을 노려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계속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자, 빨갱이, 공산당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나와 같이 반공의식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선이 되긴 할 건데, 일단 당선되기 전에 헌법부터 개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헌법을 개헌하는데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개헌안을 제출했다? 여러분, 헌법 개헌할 때 누가 이거를 동의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줘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이승만의 꼼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부결이 돼요. 부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승만은 이 국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다시 가면 자 부산 정치 파동 이게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들이요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아침에 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타고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헌병대, 경찰 이들이 함께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버스를 정차시킨 다음에 검문 검색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문 검색을 하는데 야 우리 국회의원들이야. 그랬더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 우리 국회의원이라니까 여기 배지 안 보여? 안 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없어 배지 나 국회의원이야. 나 얼굴 몰라?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간첩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 버스채로요 헌병대로 연행을 해서 그들을 자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산정치파동 이후에 헌법이 자 개헌 통과가 될 건데 이 개헌이 바로 1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952년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발췌 개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이 제출한 안건들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안건들 그중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발췌해서 개헌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럼 발췌 개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발췌 개헌의 핵심은 그렇죠. 대통령을 무슨 제로 가자? 직선제로 갑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제의 개헌을 통해서 자 이승만은 결국은 당선이 됩니다. 자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다. 자 그러면 1953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승만이요. 자, 당선됐습니다. 자, 이승만이 당선된 거는 1952년인 거죠. 그러니까 48년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재헌헌법의 내용대로 간다면 4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4년 그러면 52년도에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52년도에 그 헌법을 개헌시켜서 결국은 직선제로 자, 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당선됐고요.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자, 여기에 있는 무슨 협정이 결국은 체결된 겁니까? 자, 휴전협정이 자,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 버릴게요. 자, 1953년 7월 27일. 그래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무슨 방위 상호조약?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53년도 10월 달에 자, 체결이 되어서 미군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 부분 요거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간다라면 이때 자, 소위 자, 무슨 산업이 발전됐다고요? 300산업이 자, 발전이 됩니다. 자, 300산업은 여러분들 자, 1950년대 초반이다. 이렇게 가실 거고 자, 누구의 미국의 농산물 원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 색깔로 씁시다. 자, 미국의 농산물 원조. 근데 사실은요, 이 농산물 원조에서 처음에는 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미국이요. 와우, 너네 식량 부족하지? 내가 농산물을 원조 해줄게. 자, 무상이야. 무상이야. 그러면 자, 내가 뭘 줬어요? 밀, 원당. 자, 그 다음에 목화 이런 걸 얘가 줬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소비해서 먹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정부가 받았죠. 정부가 받았는데 이 정부는 이거를 누구들에게? 기업들한테 이렇게 싼 값에 넘길 거랍니다. 그럼 기업들은 자 어떻게 돼요? 정부한테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해줬는데 그 원조 받은 것들을 자 기업들한테 넘기면 그 기업들은 정부에게 일정한 대금을 주고 이걸 가공을 해서 자 판매하는 거죠. 소비재 산업. 그래서 세 가지의 하얀색 300산업이라고 했는데 정부는요 이 돈을요 미국한테 줄 필요 없죠. 왜냐면 무상이니까. 됐죠? 그런데 미국이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이 무상으로 원조받은 그 농산물에 해당하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 자, 이것들을 미국한테 줄 필요는 없죠. 왜? 무상이니까. 대신 그 돈을 대신 충당을 해라. 우리한테 주는 대신에 다른 쪽에 충당을 해서 써라. 이걸 무슨 자금이라고 하냐면 대충자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충자금이라는 거는 미국한테 주는 대신에 다른 쪽에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충자금을 쓸 때는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대충자금을 쓸 때 미국의 조언을 받아들여라. 그때 미국이 뭐라고 조언할까요?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야, 니네들은 말이야. 지금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야, 그때 기억나지? 그게 무기가 너무 낡아서 그래. 무기가 너무 낡으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야. 무기 다 좋은 걸로 바꿔. 이게 뭐야? 새 총도 아니고. 빨리 바꾸란 말이야. 아, 그래요? 무기가 그렇게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나라 무기가 좋은데요? 알잖아. Made in USA.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요. 이 대충자금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무기 구입 자금이나 이런 걸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착한 나라는 아니에요. 손해볼 짓을 하진 않죠. 그럼 여기서 무상으로 이렇게 원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50년대 초반에 연속적으로 농산물이 계속 풍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농산물이 남아 돈 거예요. 남아 도는 거를 썩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쪽에 무상으로 원조해 주는 척, 멋있는 척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은 결국은 다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충자금. 이런 건 이제 안 나와요. 이런 건. 자, 미국은 멋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딴 표현은 이제 시험에서 안 나온다. 어쨌든요. 자, 대충자금. 자,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50년대 초반에 무슨 산업이 발전됐다는 거? 300산업이 발전됐다는 거. 그런 정도로만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다음 선거에 이승만이 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이승만은 몇 번 했어요? 2번 했잖아요. 48년도에 한 번 당선이 됐고 52년도에 한 번 더 당선됐죠. 자, 쉬워요. 나오고 싶으면은요. 뭐 하면 돼요? 헌법을 뜯어 고치면 돼요. 됐죠? 우리나라의 헌법은요. 이 짧은 자 현대사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개헌되었어요. 9번이나 개헌됩니다. 그 9번의 개헌, 지금 현행 헌법을 제외한 그 나머지 헌법들은 대부분이 당시의 독재자들, 정권 연장을 위한 자 그러한 독재 헌법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또다시 뭐라고요? 헌법을 개헌할 겁니다. 자, 1954년도. 자, 헌법을 개헌하는데 이 개헌안을 자, 제출했는데 자, 이것들이 뭐 된다고요? 예, 여기에서 부결됩니다. 자,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었어요. 그럼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국회의원은 203명인데 203명에 대한 자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개헌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만 자 통과가 되는데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된 거라고요? 부결된 겁니다. 부결됐어.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낼 건데 자 2차 개헌 1954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얘를 무슨 개헌이라고도 표현하냐면 4.4.5입 개헌이라고도 하거든요. 선생님 4.4.5입이 뭔데요? 이 4.4.5입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 4. 숫자 4는 죽일사, 죽이고 숫자 5, 5는 올리고 이게 반올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4.4.5입이란 뜻이 우리말로 지금 풀이한다라면 반올림이란 뜻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자 뭐냐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을 자 철폐시킵니다. 양심도 없죠.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은 only one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닙니까? 초대 대통령의 하나요.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나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 장기 집권하겠다. 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통과가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겁니다. 203명에 대한 여러분들 의결 정족수 3분의 2 찬성 몇 표가 나와야 되냐면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몇 표가 나왔냐면 135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자 뭐 된 거라고요? 부결된 거예요. 부결됐는데 어떤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냐면 자 생각하자. 이걸 일단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숫자로만 생각해 보자. 자 203을 나눠볼게. 203을 3분의 2로 나눠보니까 135.333333333 이렇게 가네.
그럼 135.3333334. 자, 생각해봐. 0.3 이하. 소수점 이하. 야,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을 하면 0.3은 뭐 하는 숫자야? 죽는 숫자지. 그럼 반올림의 논리대로 간다면 얘는 죽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203에 대한 원래 이 수학적 계산으로 따진다면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이다? 135다. 근데 때마침 135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과. 그러니까 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0.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0.5 이상이 되어서 반올림의 논리로 올라가서 136 이래야 되는 거지. 수학으로 계산한다면 이거 135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의결 정족수가 처음부터 135였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는 135표를 받았으니까 이는 통과다. 이딴 논리를 내세우면서 헌법을 개헌을 했었던 겁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중임 제한을 철폐시켜라. 그래서 이거에 기반을 두고요. 자, 이거에 기반을 두고 자 1956년도 이 1956년도에 이승만이 자 당선이 될 건데 이승만의 정당은요. 여러분들 자유당이거든요. 이 자유당이란 정당이 이승만의 어떤 그 독재를 계속 유지시키고 옹호했었던 그런 정당인데 자유당의 후보에는 자 누가 나왔냐면 이승만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나왔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장, 부반장 세트로 나온다고.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 민주당이란 정당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자 신익희, 자 그리고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소속으로 조봉암. 이게 여러분들 자 몇 년도 선거냐면 56년도 선거거든요. 그래서 56년도 선거인데요. 이 56년도 선거에서 선거 구호. 이 선거 구호도 간혹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못 살겠다. 이승만이 너무나 무능하니까 못 살겠다. 자, 이참에 갈아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고 응수했냐면 자, 갈아봤자 소용없다. 실제 포스터예요. 자, 갈아봤자 자,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죠. 거의 뭐 초딩들의 반장 선거야 수준이죠. 그때 이제 무소속의 자 조봉암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요? 평화통일하자. 막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혁신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그럼 어쨌든 이제 선거가 이제 막 치러지는데 여기서요. 선거 유세 도중에 이 신익희 후보가 전라도 지역으로 자 선거 유세를 가다가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럼 신익희가 이제 사망을 했고 결국은 장면만 남게 된 거죠.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당선이 됐냐면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당선돼요. 이승만이. 그런데 부통령으로는 누가 당선되냐면 장면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에서는 이기붕보다는 장면이 더 이 지지율이 많았던 거죠. 어찌됐든 자 여기 있는 이승만이 다시금 당선돼 버렸네요. 그죠? 신익희가 죽음으로써 자 당선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문제가 아니라 이때 이 조봉암인데요. 이 조봉암이 약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를 득표를 했냐면 30% 정도를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익희가 죽어서 어부지로 당선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조봉암이 전체 30% 정도를 득표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지를 지금 받은 거거든요.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 이때 이 조봉암이 뭐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정당을 만들어요. 와우, 내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조봉암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이제 나서게 되죠. 원래요,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승만 정부가 막 들어섰었을 때 무슨 개혁을 했냐면 농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개혁이 49년도, 자, 여기에, 6월 달에 농지 개혁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50년 3월 달부터 농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50년 3월부터 그래서 그 농지 개혁할 때 농민들한테 물론 유상이었었죠. 유상으로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한 건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막 들떠 있단 말이야. 그때 자, 이 당시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이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래 결국 이 조봉암이 이렇게 자 약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도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볼까 이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진보당을 자 창당하게 돼요. 자 진보당을 창당하고
본격적인 자 정치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요. 이 조봉암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당선되긴 했지만 자 이 조봉암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놓고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유당이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얘가 껄끄럽죠. 그래서 안 되겠다.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58년도 무렵에 조봉암에 대해서 이제 간첩 혐의를 씌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조봉암을 자 처형을 할 건데 자 조봉암을 처형을 할 건데 원래요 이 조봉암이 해방되기 이전까지의 독립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그 조봉암은 좌익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해방된 이후에 우익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어요. 우익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좌익 경력이 있긴 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어. 왜? 우익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니까. 그런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이 조봉암을 어쨌든 밀어내고 싶으니까 자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예전에 좌익 경력이 있었네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간첩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간첩이지? 아닌데? 무슨 내가 간첩이야? 아하 당신 간첩 맞는 것 같아. 이거 봐. 내가 이거 기억하고 있거든. 자 56년도 자 여기 있는 자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이 평화 통일을 하자? 아니 공산주의와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고? 아니 그 멸공 통일을 외치고 있었던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 공산주의와 평화롭게 통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평화롭게 지내자는 얘기는 그들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이건 분명히 간첩 활동이야 라고 이제 혐의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 결국 조봉암을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진보당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을 시킵니다. 등록 말소 처분을 시켰다.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진보당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58년, 59년, 요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8년, 59년에 자, 이승만은 자기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보당 사건이라는 사건을 날조해서 결국은 조봉암을 처형하고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말소 처분시켰다. 예, 요 정도 가봅시다. 이제요, 여러분들. 다음 선거는 60년인데요. 왜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이 당시에가 다 4년씩이거든요. 그래서 60년 선거인데 이 60년 선거에 이승만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 있죠. 왜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뭐 해버렸어요? 철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다시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나와볼까요? 후보군을 먼저 본다라면은요. 자유당으로 간다라면 자 이승만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붕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승만과 자 이기붕이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민주당 쪽으로 간다라면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조병옥 그리고 장면 이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 후보군에서 조병옥이 선거의 후보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건강이 좀 악화돼요. 건강이 악화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의학기술보다는 이제 선진국이었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뭐 신병을 어떤 치료하러 잠깐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결국 거기서 완치하지 못하고 조병옥이 죽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는요. 누구만 남은 거냐면 이승만 남았어요. 이승만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만 남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라면 이승만은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승만의 이때 나이가 84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0살이 넘었어요. 80세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자 80세 그러면 아이고 좀 건강하시네요. 뭐 이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초고령이거든요. 평균 수명 자체가 이 당시에 자 60이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야기하는 80살이 넘었다? 자유당 입장에서는요,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으로는, 자, 누가 확정적이지만, 이승만이 확정적이지만, 자, 부통령이 문제였었던 거야. 여기는 이 장면과 이기붕의 장면을 본다라면, 자, 상황을 보면, 56년도 선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장면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붕이가 장면한테 밀린 거거든요. 그럼 자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는, 자, 이승만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누구를 당선시켜 놔야만 이기붕이를 당선시켜 놔야만 어떻게 돼요?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거든요. 집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면과 이기붕 이때 이기붕을 자 조직적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돼요. 자, 이게 바로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에서는요, 자, 완장부대는 이제 조직폭력대. 이 이승만의 자유당 정당이요. 완전 깡패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조폭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선거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승만, 이런 식으로 이제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유세장, 혹은 선거 당일, 선거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위화감심을 주는 거죠. 누구요? 이승만 찍으셔야 돼요. 자유당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이딴 식으로. 그 다음에요. 이 부정선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미리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도장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3인조 투표, 5인조 투표, 자, 9인조 투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5인조 투표라고 하면 시골의 아줌마들 5명을 조를 짜주는 거예요. 아줌마, 자, 반장이에요. 물론 아줌마한테는 뒷돈을 주겠죠. 뒷돈을 주고, 자, 불법 선거 자금을 자, 뒤에서 전달해주고, 조원들을 잘 이끌고 투표장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조원들을 이끌고 투표장에 가서 이제 도장을 찍는 장면을 이 조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 거기 찍으면 안 돼. 여기 찍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이런 3인조, 5인조 투표. 그럼 여러분들, 선거를 나중에 투표를 해보시면, 투표를 조장을 찍을 때 뒤에서 천막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투표함에 넣는 이 일련의 과정을요. 참관인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뭐냐면 혹시나 이들이 선거에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뭐 불을 붙여서 투표용지를 불태운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투표함에 있는 용지가 불타버리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어느 한쪽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 엄청난 시간과 자 비용 이런 것들이 다시 낭비되는 거거든요. 아무튼요. 부정선거를 자 막기 위해서 참관인들이 이렇게 뒤에서 감시한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아줌마 남의 투표용지를 그렇게 자 지켜보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 참관인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관인들 중에 다 여당 참관인, 그러니까 자유당 소속의 참관인들만 앉아가지고 계속 형식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3인조, 5인조 투표 그 조장들이 막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빨리빨리 해. 눈 감아주는 거죠. 이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치러지게 돼요. 이런 조직적인 부정선거에서 자 선거 당일 마산에서 마산 시위가 벌어집니다. 장난하십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산 시위가 벌어지죠. 하지만 자 계엄령을 통해서 이 시위는 다 진압을 할 겁니다. 진압을 했는데 시위 당일날 학생 하나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어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서 4월 11일 날 당선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당선 안 되면 바본 거죠. 당시에 이기붕이가 당선의 자 득표율이 얼마냐면 102%인가 그래요. 102%. 말이 되냐고요. 유권자가 100명인데 102표가 나온 거예요. 아까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야. 됐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부러 종이를 빼면서 저기 계산 착오가 있었네요. 자 득표율 97%.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기붕과 장면의 선거에서 장면이 이겼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60년도 선거에서 이기붕이가 90% 이상의 득표를 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인데 그 선거로 당선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시위는 진압됐으니까 이때 행방불명됐었던 김주열, 이 김주열의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요. 눈에 뭐가 박혀 있냐면 최루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루탄이라는 게 시위 군중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목적으로 쏘는 일종의 가스인데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걸로 쏘는 게 있어요. 이걸 쏘는데 이거를 이제 직격으로 쏘면 안 되고 45도 각도로 쏴서 포물선을 그리고 떨어지게 이렇게 쏴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다급했던 거지. 그냥 직격으로 막 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에 김주열 학생이 이제 눈에 체류탄이 박히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어떤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어서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 뭡니까?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은폐시키려고 한 겁니다. 은폐시키기 위해서 김주열의 학생의 시신을 돌멩이에 매달아서 마산 앞바다에다가 가라앉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 4월 11일 날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 뭐가요? 시위가 다시금 뭐 되었다? 재개가 된 겁니다. 시위가 재개가 됐고 이 시위가 어디까지 확산된 거라고요? 서울로까지 확산이 돼요. 서울로 확산이 됐는데 서울로 확산됐었을 때 자 4월 18일 날 자 여기 있는 고려대 이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 현장에 경찰들이요. 혹은 사법경찰 혹은 자유당 출신의 자 뭡니까 여기 있는 정치 깡패들 그들이요 조폭들이죠. 이 교내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4월 18일이라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자, 시위가 더욱더 격화되는데, 요 일련의 과정, 이제 4.19 혁명이라는 걸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럼 4.19 혁명 이 당시에요. 경찰은, 자, 계엄령을 발표합니다. 자, 계엄령을 시행을 했고, 이 계엄령 속에서 경찰들이 발표를 해요. 당시에 이 4.19 혁명에서 학생들은요, 청와대로 가자. 근데 청와대를요, 이승만 정부 때는 청와대를 안 불러요. 경무대라 불렀어요. 경무대. 그러면 경무대까지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즉 뭐예요? 선거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총을 쏴버린 겁니다. 경찰들이 발포를 하게 됐고, 학생들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요. 엄청난 사상자가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기붕이가요, 여기 있는, 이기붕이가 뭐 하게 되냐면, 자살을 해요. 자, 권총으로요, 가족들을 쏘고 본인도 이제 함께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일련의 사태를 덮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가겠다라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야, 이걸로 끝날 게 아니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자살한 건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희생된 학생들은요, 아니, 130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됐는데, 이 학생들은 누가 지금, 자, 누가 위로해주죠? 이건 누가 보답해주죠? 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기붕의 당선 사태가 선언되고 본인은 자살했으나 이걸로 일단락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대학 교수들이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무슨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냐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그럼 이 시국 선언문에서 여러분들 어떤 구호가 나오냐? 이 구호를 자 기억할 건데요. 시국 선언문에서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자, 죽은 학생들의 자 피해 뭐해라? 보답해라. 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국선언문 대학 교수들까지 함께 동참을 해준 겁니다. 그래 결국 4월 26일,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이 시국선언문, 4월 26일 날 다음날 이승만은 자 결국은 자부하게 되었다. 하야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승만이 하야하게 됐고요. 이승만이 하야한 이후에 새롭게 헌법이 개헌될 건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승만이, 자, 하야했다. 그러면 이승만이 하야했는데, 자, 여기서, 당시에 허정, 이 허정이 외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이 허정이 서열상 이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몇 차 개헌을 할 거냐면, 3차 개헌을 할 겁니다. 1960년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승만이 몇 번의 개헌을 했어요? 1차, 2차, 두 번의 개헌을 했죠.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 가자. 소위 무슨 개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발췌 개헌이라고 표현했고, 2차 개헌은 중임 제한을 철폐했다. 소위 반올림 개헌, 4.4 오입 개헌이라고 불렀죠. 3차 개헌. 그럼 이 3차 개헌은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의원 내각제라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의원 내각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국회를 양원제로 바꿀 거예요. 양원제. 양원제라는 건 여러분들 국회가 두 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가 이렇게 잠시 두 개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국회가 두 개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민의원, 참의원. 자, 이렇게 이제 의회가 두 개인데, 요거는 참고로 가두시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그럼 이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를,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럼 대통령 중심제, 요거하고, 의원 내각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국민들이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요. 입법부가 뭐죠, 여러분들? 의회죠, 의회. 국회. 그래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줘. 지금 현재의 모습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아주는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국민들이 자 누구예요? 행정부. 이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아주는 거 맞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자 대표들을 자 각각 국민들이 뽑아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요. 입법부가 이렇게 있고 자 행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요 행정부를요 다른 말로 자 내각이라고도 해요. 이 내각의 우두머리는 총리입니다. 자, 내각의 우두머리는 총리.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국민들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을 뽑아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행정부의 총리를 자,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총리는 어떻게 선출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입법부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잖아요. 이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했는데 입법부의 국회의원 선거 이 중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300명이라 한다면 그 중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자연스럽게 내각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곧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무슨 선거만 해주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만 해주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해주면 그 결과의 값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아니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소속 정당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행정부로 들어간다고요. 그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총리라고 할 건데 그럼 그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총리를 직접 선거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이해됐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를 다른 말로 내각이라겠죠? 법을 만드는 애들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과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대부분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죠. 왜? 과반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의원이면서 내각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혹은 이거를 자 무슨 책임제라고도 부르냐면 내각 책임제. 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예전에 한때 무슨 내각제가 시행되었었다? 의원 내각제가 시행되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3차 개헌을 60년에 했잖아요. 그럼 3차 개헌을 60년에 했으면 3차 개헌에 맞게끔 즉 의원 내각제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까? 총선거를 자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유당이 이길까요? 민주당이 이길까요? 자유당과 자 민주당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그렇죠. 자유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은 딱 한 명 당선시키고요. 여기는 민주당이 압승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있죠? 그러네요. 장면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장면이 총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부를 우리는 무슨 내각 정부라고 한다? 장면 내각 정부. 그래서 여기에 1960년 자 무슨 내각 정부가 들어선다고요? 장면 내각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자 다음 강의로 이어서 자 전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